2장으로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지난번 1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갑자기 좀 리뷰를 해보면, 이제 우리가 1장에서 그 분류법들을 여러 가지를 배웠었죠. 그래서 AI 딥러닝 모델의 아웃풋이 어떤 형태냐, 스트레이트냐, 컨티뉴어스냐에 따라 클래시피케이션이다, 리그레션이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고, 인풋 데이터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슈퍼바이스느냐, 언슈퍼바이스냐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법이 데이터를 미리 모아놓느냐,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수시로 모으느냐에 따라서 강학습이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구분법이 있었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동안의 히스토리를 간단히 얘기를 했었고, 중요한 두 가지 이슈를 얘기했었죠. 하나는 공정성 문제,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그리고 세큐리티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뤘었습니다. 사실 이런 프라이버시 세큐리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져서 최근에는 또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대학원 가서 많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 이제 한 가지 언급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philosophical issue라고 써 있는 부분이긴 한데, 흔히 주로 할리우드죠.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약간 판타지입니다. 그냥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고, 거기서 바라보는 AI는 지금의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한 20-30년 뒤의 얘기라고 볼 수 있고, 그런 AI들은 대체로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쪽 분야에서는 들어본 사람이 있겠지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AGI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그 아이언맨의 자비스나 허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나오는 것들은 우리 수업에서 다루는 딥러닝하고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환상을 미리 깨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자비스나 허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려면 여러분 세대에 여러분들이 좀 60, 70 돼서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면 어디 갔죠? 여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학계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오픈 프로블럼입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안 되네? 거꾸로 넣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좌에서 다룰 딥러닝 기법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다 풀려고 하는 문제가 well defined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well defined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게 디파인이 되어 있는 문제들은 현재 딥러닝들이 잘 풉니다. 근데 영화에서 자비스한테 해줘 그러면 이전에 안 했던 태스크 막 알아서 해주죠. 그런 멀티태스킹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일단 우리가 금방 눈치를 챌 수 있고요. 실제로 배워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을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트랜스퍼 러닝, 컨티뉴얼 러닝, 온라인 러닝 다 이제 관련된 여러 분야들이 그런 것들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또 뭐 저희 연구실에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메타 러닝이라는 기법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기법입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게 이제 약간 뭐 어떤 것의 상위 개념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어떤 학습을 하는데 학습 자체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학습 자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학습을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왜 옛날에 이런 유명한 얘기들이 있었죠. 어떤 학생한테 고기 잡는 법을 도와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메타러닝이다. 최근에 이제 AGI 관련한 뭐 가장 활발한 연구가 이제 메타러닝 이런 분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뭐 어려운 내용들이고 또 수학적인 내용들도 많아서 사실은 이제 이번 수업은 뭐 제목이 암시하듯이 기초니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갈 수는 없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전공할 사람들은 대학원 가서 공부를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장이 아까도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약간은 뭐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인데 약간은 수학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네, 이걸 배우는 이유는 지난 시간에 언급했듯이 딥러닝은 넌리니어한 프로세싱인데, 넌리니어가 전체 한 0.1%도 안 된다. 전체 연산의 99.9%는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한 3, 40년 전부터 이미 리니어한 머신러닝 기법들은 이미 많이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조금 스마트한 고등학생 정도면 배울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간단한 미분 정도만 알면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법인데, 사실은 역설적이지만 딥러닝의 핵심적인 알고리즘과 개념들은 여러분들 여기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딥러닝은 아니지만 그 딥러닝의 기법을 모조리 그냥 원샷에 다 배우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챕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핵심적인 이론은 여기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엉뚱한 기법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지도학습을 다루는데요. 지도학습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챕터 1에서 첫 번째 분류법 아웃풋이 컨티뉴어스 아니냐에 따라서 리그레션이냐 클래시피케이션이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리그레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시를 드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간단하게 그 실생활에 관련되는 건데, 여기는 뭐 미국 포틀랜드라는 도시, 오레곤주에 있는, 저도 가봤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거기에 부동산 시세를 예측하는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어떤 거냐면 들어가는 입력은 딱 하나의 스칼라 값입니다. 원디멘저널한 벡터라는 얘기죠. 들어가는 입력은 그 집의 면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평수라면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냥 예시를 바꿔보면 강남 어디 지역의 아파트의 평수가 인풋이 되고, 그 평수를 딱 치면은 그 평수가 뭐 42평이다. 그러면 요즘 굉장히 비싸지만 뭐 한 10m, 20m 이렇게 값이 튀어나와야겠죠.
그 값이 튀어나오는 그 값이 컨티뉴어스하죠. 그러니까 이걸 리그레션 문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강학습이 아닌 것들의 전제 가정은 뭐라 그랬냐면 슈퍼바이즈든 언슈퍼바이즈든 데이터는 미리 모아져 있다고 가정을 한다 그랬죠. 전제 가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주소에 어느 아파트 뭐 1층에 101호는 평수가 이렇고 가격은 뭐 40만 불이고 그 다음에 102호는 평수가 이렇고 또 가격은 33만 불 202호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쫙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겠죠. 자,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한두 개 갖고는 택도 없고 최소한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오려면 그냥 이거는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이렇게 써먹은 데는 숫자는 아니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한 10,000개 이상의 데이터는 있어야 어느 정도 정확한 성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좋으려면 10만 개, 100만 개 이상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테이블이 엔트리가 즉 행의 개수가 한 10,000개에서 10만 개 되는 데이터가 있다라고 치고 이 행의 첫 번째 칼럼을 X축 그 다음에 그 정답이죠. 두 번째 칼럼은 정답이 주어지니까 이걸 라벨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라벨이 주어지니까 이건 당연히 슈퍼바이즈 러닝이 되는 거고 이 라벨을 Y축이라고 생각해서 각각이 X, Y니까 하나의 점에 해당되겠죠. 이 점들을 X, Y 좌표축에 이렇게 찍어볼 수가 있다. X, Y. 이런 것을 스캐터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으로 쭉쭉쭉쭉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몇백 개뿐이 안 되지만 10,000개면 더 가득 차겠고 뭐 10만 개면 더 가득 차겠죠. 자, 그러면 리그레션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정의가 단순하게 뭐 아웃풋이 컨티뉴어스 하면 리그레션이다. 이거 사실은 잘못된 정의입니다. 사실은 잘못됐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정확하지 않은 정의입니다. 그냥 대강 설명한 거고 정확한 정의, 그러니까 좀 직관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런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 이 데이터 포인트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형화된 곡선으로 커브 피팅을 하는 방법론을 리그레션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리니어 리그레션이니까 리니어란 말은 선형함수를 얘기합니다. 1차식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ax 플러스 b가 1차식의 일반식이죠. 그래서 그냥 직선으로 이 여기에 있는 점들을 최대한 근사시킬 수 있는 직선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직선을 어떻게 근사시키냐, 뭐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봤을 때 요런 것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스캐터 플롯 또는 뭐 포인트 클라우드라고도 부르는데, 요 포인트 클라우드를 중간을 관통하는 어떤 직선을 찾아내는 것. 그러니까 직선을 찾는다는 얘기는 요 식에서 A하고 B를 찾으면 되는 거죠. 기울기하고 절편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딱 두 개의 파라미터만 찾으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커브 피팅을 하는 임의의 방법론을 우리가 리그레션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 직선으로 커브 피팅을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이 되는 거고, 미안한 얘기인데 이게 수업 시간이 점심 직후라 좀 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수업에 방해되니까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졸고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도록. 이미 그냥 갑자기 일어나서 나가도 상관없으니까 나갔다 들어와도. 자, 이 창문을 좀 열어놔주세요. 자, 자기가 졸립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잠깐 나갔다 오세요. 뭔 얘기를 했지? 네. 그래서, 리그레션은 커브 피팅을 하는 거고, 리니어, 난리니어가 있다.
그래서 넌리니어한 거는 예를 들면 2차식 이상, 뭐 쌍곡선, 뭐 3차 다항식, 꼭 굳이 다항식이 아니어도 된다는 얘기죠. 뭐 사인 x, 코사인 x, 뭐 이런 의미의 함수로 커브 피팅을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심지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전기공학부 학생들이면 시노미 시스템 다 들었을 테니까 거기서 배운 푸리에 시리즈의 첫 번째 한 뭐 5개 항, 10개 항으로 대략 의미의 함수들을 근사시킬 수 있겠죠. 자, 그와 같이 그런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로도 얼마든지 근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함수로 그 앞에 파라메타 개수만을 조정해서 데이터와 가장 근사시키는 점을 찾아내는 방법론을 리그레션이라고 한다. 자, 이게 그냥 다 말로만 설명했죠? 그래서 이 리그레션은 직관적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자, 그럼 약간 더 이제 그 직관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면 조금 더 수학적으로 이걸 커브 피팅이라는 게 뭔가를 또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겠죠? 어디 갔냐? 자, 데이터 포인트가 한 3개만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더 많이 써도 상관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직선으로 이 커브 피팅을 한다라는 것의 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거냐. 이 3개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데 무수히 많겠죠. 3개 점, 뭐 대강 지나가는 게 뭐 한두 개도 아니고 무수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뭐 이런 좋은 놈도 있을 테고 아니면 살짝 비껴난 놈도 있을 테고 뭐 이렇게 다양한 게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택할 건가를 생각을 해보면 이 커브의 어떤 각 데이터 포인트에 해당하는 x값, 요거에 대한 값이 x1이고 요거에 대한 값이 x2고 요거에 대한 값이 x3라 그러면 x1, x2, x3에 대해서 여기서 실선만 따져보겠습니다. 이 직선으로 예측되는 점을 이렇게 빨간 점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A, B가 정해지면 저 빨간 점들의 Y값은 금방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데이터하고의 차이,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 요걸 에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기준을 쓸 수가 있냐면 이 에러들의 부호는 상관없고 절대값이 중요하니까 절대값을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지만 절대값은 또 미분이 귀찮으니까 제곱을 해버리는 게 더 편합니다. 부호를 없애버리려면. 그렇죠? 그래서 에러를 제곱하고 요 3개 에러의 제곱들을 더했을 때 이런 것을 sum of square error라고 하죠. 아주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sum of square error를 최소화시키면 되겠죠. 저 에러들을 최소화시키는 커브를 찾아보자 라는 게 모든 리그레션 문제에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딥러닝에서도 같은 정의가 적용됩니다. 예, 정의가 되겠다. 그래서 리그레션의 정확한 정의는 sum of squared error, 어떤 우리가 원하는 펑션으로 예측을 했을 때 실제 데이터와 sum of squared error를 계산해서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방법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걸 이제 좀 이따가 수식으로 쓸 거고, 일단 이 테이블을 여기 각각에 있는 값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 인덱스를 이 첨자 슈퍼스크립트 i로 쓰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x1, x2, x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첫 번째 y 값은 y1, y2, y3 첨자로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xi하고 yi를 이렇게 페어로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분류법에서 데이터가 레이블하고 페어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슈퍼바이즈냐 언슈퍼바이즈냐를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여기 페어링 돼 있으니까 당연히 슈퍼바이즈입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데이터 포인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뭐를라는 얘기가 있고 그 뭘 암시하냐면 굉장히 많이 실제로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데이터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테이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보통 큽니다. 뭐, 자, 실전에 가보면 만도 작은 거고, 100만, 1000만 보통 몇억 이렇게 되죠. 구글이나 페이스북에서 다루는 데이터들은 보통 몇십억 정도. 예, 그런 크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X와 Y들의 페어 데이터하고 전체 테이블의 크기를 M이라고 한다. 그래서 M은 요 트레이닝 데이터 또는 트레이닝 셋의 사이즈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노테이션을 정의를 내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용어 정의인데 우리가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리니어 모델이라면 리니어 머신러닝 모델이죠. 인풋 X가 들어가면 아웃풋 Y를 뱉어내는 일종의 함수라고 보면 됩니다. 즉 모든 머신러닝은 그냥 함수를 찾아내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아무 함수나 찾으면 안 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함수를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 머신러닝에서 다루는 함수를 함수라고 보통 안 부르고 굉장히 쓸데없이 이상한 용어를 씁니다. 통계학에서 온 용어인데 하이퍼서시스라는 즉 우리말로는 뭐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통계학에서 온 하이퍼서시스라는 발음도 힘드네요. 이런 것을 용어로 씁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용어 같지만 별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라 동일한 거다. 근데 우리가 학습을 시켜서 찾아내야 되는 함수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unknown이고 학습이 끝나면 known이 되는 그런 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인풋에 이건 뭐 정의역이고 이거는 y니까 치역 또는 공역이 되겠죠. 리그레션 클래시피케이션은 뭐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아까 예시에서 보면 테이블이 딱 2개의 칼럼만 있었죠. 그 말은 인풋이 하나의 스칼라, 아웃풋은 당연히 스칼라. 자, 보통 아웃풋은 대부분 스칼라입니다. 리그레션 문제에서. 뭐 벡터가 될 수도 있긴 한데 뭐 벡터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네. 대부분 뭔가 가격 예측, 뭐 부동산 가격 예측, 뭐 증권 가격 예측, 뭐 이런 것에 쓰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웃풋은 스칼라고 인풋이 여기서는 스칼라인데 생각해보면 인풋이 꼭 스칼라일 필요가 있냐 생각해보면 스칼라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인풋이 벡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벡터인 게 더 흔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문제를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보자 얘기죠. 지금은 평수만 가지고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케이스를 다뤘는데 평수 말고 또 넣을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입력 변수가 뭐가 있을까? 자, 입력 변수를 머신러닝에서는 쓸데없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냥 입력 변수라고 하면 될 거를 인풋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될 거를 그걸 또 피처라고 부릅니다. 머신러닝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 1, 2, 3장에서 사실은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머신러닝 이런 통계학에서 쓰는 용어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여러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될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냥 괜히 어렵게 보이려고 어려운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인풋 피처를 하나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걸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지금 평수 나왔으니까 평수 말고 또 넣을 수 있는 피처가 방해 개수가 몇 개가 있나 그 아파트에 그런 걸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풋이 그 두 개의 변수로 들어갈 수 있다. 즉 벡터가 되면서 투디멘셔널 벡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문제를 확장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럼이 3개가 되는 거죠. 아웃풋 변수는 원래 있었고, 그렇죠? 인풋이 2개가 되는데 이거 원래 있었고 방해 개수만 추가되는. 그래서 인풋이 x1, x2의 벡터가 되고 아웃풋은 스칼라가 되는 거죠. 자, 인풋이 2디멘전이고 아웃풋이 1디멘전이면 이거를 다 합치면 3디멘저널한 공간에서 봐야겠죠. 그래서 자, 이게 y고 x1이고 x2고 자,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3디멘전한 공간에서 점이 저 데이터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그려본다고 치면은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자, 여기서 말하는 리니어 모델은 뭐냐? 자, 이게 3차원 공간이니까 직선으로 커브 피팅이 안 될 거라는 건 뻔히 여러분들이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수 2를 배운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3차원에서 리니어를 그러니까 직선을 뭐라 그럴까 확장한 개념은 평면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차원 공간에서 임의의 평면을 만들어서 그 임의의 평면 중에 이 5개의 점을 가장 가깝게 관통하는 평면을 찾아내는 게 결국 리니어 리그레션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통하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어떤 평면을 이렇게 만들어낸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3차원에서 평면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배웠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아닌데, 네. 뭐가 이상하네요. 네. 어쨌든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임의의 평면의 식은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 2개 A, B는 인풋하고 관련되고 C, Y 그 다음에 또 전체 높이를 조절해주는 상수 T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C가 넌제로면 Y를 한쪽에 놓고 나머지 다 오른쪽에 보내고 C로 나눠주면 Y는 X1, X2 하고 어떤 상수의 함수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게 평면의 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써볼까요? C가 난제로다라고 가정을 하면 Y는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놈을 C, A, B, C, D 다 그냥 임의에 우리가 찾으려는 변수니까 이거를 세타 1, 이거를 세타 2, 이놈을 세타 0 이렇게 대치시켜서 세타 0부터 세타 2까지 찾아내는 것이 결국은 저 평면을 찾아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사실은 여러분들이 수식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산술적인 부분과 기하학적인 부분이 항상 연결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보란 얘기입니다. 유도 과정은 쉽죠. 네, 저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이게 계속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풋이 2디멘전이지만 인풋이 3디멘전 되지 말라는 법 없죠? 그렇죠? 더 나가서 인풋이 임의의 n디멘전이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임의의 n디멘저널한 인풋이 있으면 자,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얘기할 수 있는데 간단한 사항은 첫 번째 사항은 인풋이 2디멘전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즉 평면을 가지고 커브 피팅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평면이 커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브의 개념이 서피스로 확장이 된 겁니다. 찾아야 되는 커브를 디파인하는 파라메타는 3개. 3개의 디멘전을 보면 이건 3디멘전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아주 재미난 상황은 인풋 디멘전이 2디멘전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메타 디멘전은 3디멘전이 된다. 자, 그걸 그대로 확장하면 인풋이 n디멘전이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파라메타는 n 플러스 1디멘전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게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좀 기하학적인 내용은 뭐냐면 n디멘전이 인풋이면 우리가 이제 비주얼라이즈 해야 되는 공간이 n 플러스 1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리려면 n 플러스 1디멘전에서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y축이 하나로 추가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y축이 추가로 하나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n디멘전이 n 플러스 1디멘전의 문제로 바뀌는 이유가 사실은 뭐 거기서도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하학적으로 이건 뭐 수학적인 용어인데 이런 n 플러스 1 디멘전에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이 하나가 주어진다. 아니면 뭐 같은 식이죠. h를 y라고 본다 그러면 이런 식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하나의 컨스트레인트가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 이렇게 너무 쓸데없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변수가 n개가 있는데 연립방정식 하나만 딱 주어지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하는 자유도를 갖는 변수는 하나가 줄어들게 있어요. n-1디멘전으로. 마찬가지로 n 플러스 1디멘전에서 저런 관계식이 하나가 딱 주어지니까 디멘전이 하나가 줄면서 n디멘전의 어떤 기하적인 도형을 나타내는 식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식은 구조, 태생 자체가 리니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리니어하다는 얘기는 변수에 앞에 상수 붙이고 다 더한 거죠. 자, 이런 형태를 리니어한 식이라고 합니다. 리니어한 식은 태생적으로 평면을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임의의 n디멘전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4차원 이상 갔을 때 평면이 어떤 모양이냐 상상은 안 당하지만 여기서 혹시라도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은 천재거나 아니면 미친 사람이에요.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상상은 불가능하지만 평면, 플레인의 확장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플레인의 확장된 개념을 이제
순수 수학, 기하학에서는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좀 굉장히 멋있게 리니어 리그레션을 멋있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n 플러스 1 디멘전 스페이스에서 n 디멘전의 하이퍼 플레인을 찾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얘기지만 지금 별 얘기 아니죠? 그냥 직관적인 얘기를 그냥 그럴듯하게 풀어 쓴 것 말고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첫 번째 사항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디멘전이 조금 귀찮게 한 디멘전이 늘어나는 좀 현상이 있죠. 그러니까 인풋은 n 디멘전이면 파라메타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놈은 n 플러스 1 디멘전이 돼버리니까 이게 좀 귀찮은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멘전을 좀 억지로 맞춰주면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편하냐면 이 식을 내적의 형태로 바꾸면 나중에 왜 내적으로 바꿔야 되죠? 라고 물어보면 이유는 그냥 나중에 계산해보면 편하기 때문에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적으로 바꾸려면 세타하고 x 간의 벡터 간의 내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내적으로 주었다 켜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저 형태는. 근데 x의 디멘전을 하나 억지로 늘려주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x0를 여기다 하나 강제로 집어넣고 x0는 원래 없던 놈이니까 그 값을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죠. 1로. 그래서 x0는 약간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아무 쓸모없이 들어가는 쓸모는 있죠. 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x0를 넣으면 x의 디멘전도 3차원, 세타의 디멘전도 3차원. 자, 내적을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하려면 디멘전이 일단 같아야겠죠. 그래서 세타 벡터하고 x 벡터를 내적하는 형태. 자, 그래서 좀 더 발전시키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커브 피팅은 결국은 우리가 다루려는 커브는 결국은 파라메타 벡터와 인풋 벡터의 내적으로 표시된다라는 또 아주 멋있는 추상적인 뭔가 요약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내적으로 표시한 겁니다. 이렇게 x0를 1로 놓으면 임의의 디멘전에 대해서도 여지. 근데 무조건 n이 여기서도 여전히 x가 n 디멘전이면 전체 디멘전은 무조건 이제 x도 무조건 n 플러스 1 디멘전이 되고 왜냐면 강제로 하나 집어넣었으니까 x0를 세타는 원래부터 n 플러스 1 디멘전. 그래서 n 디멘전의 문제를 다룰 때는 n 플러스 1 디멘전의 리그레션 문제로 풀어야 된다라는 또 재미난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그 기하학적인 리그레션의 정의를 얘기했었죠. 그 에러들을 제곱을 해서 다 더한 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그냥 수식으로 쓰면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저 직선에서 나오는 이 빨간 점들의 값, 이게 hxi죠. 그렇죠? 그거 빼기 그 점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y값. 이게 에러죠. 에러를 제곱하죠. 그렇죠? 그거를 모든 데이터 포인트 m개가 있죠. m개에 대해서 다 더하면 되죠. 자, 엄청 쉽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최소화해야 될 놈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형식적으로 나중에 계산의 편의상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2분의 1을 붙여줍니다. 이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을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사항을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에서 변수가 뭐고 주어진 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변수가 x라는 데이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한 단계 더 생각해보면 이게 변수가 아니란 얘기죠. 왜? 데이터들은 이미 주어진 거니까. 주어진 거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알려진 거기다. 상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x들은 상수라는 얘기입니다. 즉 x라는 벡터는 상수가 되고 그럼 변수가 뭔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찾으려는 그 커브, 하이퍼플레인의 파라메터, 세타 벡터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재미난 특징은 뭐냐면 변수가 x가 아니고 y도 아니고 파라메터에 해당하는 세타가 변수다. 그래서 저 변수에 대한 세타라는 변수에 대한 함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말로 목적 함수라고 그러고 영어로 objective function 또는 cost function이라고 부릅니다. 자, 머신러닝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objective function, cost function. 기가 따갑게 들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2장에서 배우는 용어나 기본 원리들이 사실 딥러닝 원리의 거의 95%는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2장만 배우고 여러분들이 과목 안 들어도 어디 밖에 나가서 나 딥러닝 다 알아 라고 떠들고 다녀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뭐냐? 뭐 함수만 정의하면 끝은 아니죠. 이 하이퍼플레인을 찾아야 되는 거고, 하이퍼플레인을 찾는다는 얘기는 세타라는 변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저 세타라는 변수를 어떻게 찾을 건가를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미적분 배운 사람은 미적분을 배워서 제일 처음 써먹는 데가 어디죠? 고등학교 수학에서 여기 학생. 남학생. 네? 그렇죠? 최대 최소 찾는 데 쓰죠? 여기선 최소 찾는 데 쓰면 된다. 즉, 미분만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함수를, 세타에 대한 이 함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만 해버리면 되는데, 문제는 세타가 스칼라가 아니고 벡터죠? 자, 벡터에 대한 미분을 공학수학에서 뭐라고 부르죠? 여기 모자 쓴 학생. 그렇죠? 그레디언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J라는 코스트 펑션의 그레디언트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근데 이 그레디언트는 벡터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도 이게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레디언트만 구해갖고 이게 쉽게 될 일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거를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정말로 다이렉트하게 그냥 원샷에 구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 쓰이지가 않습니다. 왜 안 쓰이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할 거고, 이제 그 방법이 아니고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은 쓰진 않고 점진적으로 구하는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점진적으로 쓰는 방법론이 있는데, 자, 이게 사실은 한 17세기, 18세기부터 많이 쓰이던 방법인데요. 여기 혹시 물리학 학생 있네? 손 들어보세요. 물리학 학생. 있을 것 같은데, 없나? 네. 그 물리학 쪽이나 이런 수학 쪽에서 옛날부터 이제 쓰던 방법 중에 뭐 뉴턴스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개념이 더 중요하고 사실은 연산은 나중 문제라. 자, 여기서 m이 그냥 문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m이 1인 경우, 즉 데이터 포인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포물선 함수죠. 그렇죠? 단순화해서 objective function이 h에 대해서 포물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변수는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는 수직축은 j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J에 대한 함수니까 J를 최소화하는 세타, 여기서 스칼라로 표시했지만 그냥 설명을 편하게 해서 임의의 벡터입니다. 최소화하는 세타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게 스칼라든 벡터든 간에. 그 말은 최소화하는 점은 그림에서 오비어스하게 요 점이죠. 최소점. 거기에 해당하는 세타를 세타 스타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 스타만 찾으면 리그레션 문제는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다 풀어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챕터 마지막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불행하게 실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적인 방법은 이걸 점진적으로 구하는 방법인데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어떤 처음 시작할 때 그냥 랜덤하게 아무 데나 시작을 합니다. 세타 공간에서, 즉 수평축이죠. 세타 공간에서 아무 랜덤한 뭐 세타 제로란 값을 랜덤하게 하나 픽 추스를 한 다음에 그때점에서의 또는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미분이니까 미분은 기울기죠. 그렇죠? 기울기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함수에 J라는 함수. 그러니까 기울기를 이렇게 구해보자는 얘기죠. 근데 이 기울기는 이게 양수이냐 음수이냐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면 양수고 증가하면 내려가면 음수면 감소함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기울기가 만약에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하면 그레디언트는 벡터인데 그 개념을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공학 수학에서 다 배웠던 얘기입니다. 그레디언트의 방향은 어떤 특정 함수가 최대한 증가하는 방향이다라는 기하학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화살표는 그레디언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 함수가 증가하는 방향이죠. 근데 증가하는 거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여기 녹색 옷 입은 학생. 목적 함수가 증가하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안 좋은 거죠. 자, 증가하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즉 감소를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증가하는 방향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최대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만 취해줍니다. 그 벡터의 마이너스를 취해버리면 반대 방향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라는 얘기죠. 이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세타 제로 J를 구하고 그거에 마이너스를 취해서 살짝 이동을 한다는 얘기죠. 다음 점으로. 다음 점에 가서 거기서 또 그레디언트 구하고 그거에 마이너스 취하고 또 왼쪽으로 살짝 이동. 세타 2가 돼서 이동. 이러다 보면 점점 여기에 근접할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질문. 저렇게 가면은 세타 스타에서 정지한다라는 보장이 왜 있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 왜 저기서 정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기 안경, 두 번째 줄 안경 낀 학생.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그쵸? 점점 기울기가 0이 되니까, 그레디언트가 0이 되니까, 그레디언트만큼 왼쪽으로 가고 있는데, 점점 갈수록 슬로우 다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0이 돼서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 없게 되고, 여기서 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뭐 저런 단순한 얘기를 왜 자꾸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궁금해 할 수 있는데, 이게 딥러닝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딥러닝 되게 쉽죠? 딥러닝이 하고 있는 짓이 딱 이 짓입니다. 목적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레디언트 구해서 조금씩 이동하면서 최소화된 점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까지 배운 거는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으로 딥러닝의
이론의 그러니까 핵심적인 알고리즘의 99%를 여러분이 다 배운 겁니다. 간단하죠? 딥러닝 아주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론을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러니까 방법론은 이제 말로 설명했고 용어를 정의하는 거죠.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조금씩 목적 함수 코스트 펑션을 낮춰주는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멋있게 표현하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나중에 이제 데이터 포인트 가 랜덤하니까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한다라고 해서 앞에 스토캐스틱이라는 말을 붙여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이제 용어를 많이 쓰이고 SGD라는 약어로 쓴다는 얘기죠. 자, 놀랍게도 SGD가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래서 SGD 알고리즘은 이제 물리학 쪽이나 순수 수학에선 SGD, 그레디언트 디센트, 뉴턴스 방법 이렇게 불려왔고, 공학, 특히 전기공학 쪽에서는 좀 다른 용어로 빌려왔습니다. 아까 sum of squared error를 줄인다 그랬죠. 그래서 squared error를 최소화한다. 그래서 minimize squared error.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여기에 summation을 하고 여긴 빠져 있지만 여기다 n분의 1을 곱해주면 평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sum을 하는 거나 summation을 하는 거나 평균, mean을 구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m이라는 건 상수니까 그냥 상대적인 차이만 보여줄 뿐이지 최소화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으로 보면 어떤 함수의 최소점을 구하는데 f의 최소점을 구하는 거나 fx의 2 곱하기 fx의 최소점을 구하는 거나 생각해보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만큼, 스칼라만큼 스케일하는 건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sum이나 mean, average는 똑같은 개념이고 그래서 이 LMS라는 거는 mean square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퀘어드 된 값을 평균을 낸 거에 앞에 L은 least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니마이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LMS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기공학에서는 LMS라는 형태로 용어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러니까 LMS나 SGD 알고리즘이나 다 동일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이제 방금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약간 수식화해 볼까요? 그래서 노테이션이 마음에 안 드는데 자, i 플러스 1번째, 자, 여기서 이제 세타를 일반화시켜서, 다 보이죠, 이거? 네. 네, 벡터라고 보고, 플러스 1번째 세타는, 그러니까 다음 단계의
다음 스텝의 세타는 이전 스텝 i번째 세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 원래하고 비슷한데 원래에서 그레디언트만큼 빼주는데 그레디언트가 생각보다 굉장히 클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일정한 상수로 보통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바로 빼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정한 상수, 1보다 보통 아주 작은 상수, 뭐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5승까지도 갑니다. 딥러닝에서는 그런 상수를 이렇게 곱해주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벡터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좌변, 우변 다 벡터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림으로 표시한 것을 수식하면 이렇게 한 줄을 쓸 수 있고, 이게 LMS 알고리즘, SGD 알고리즘의 그냥 요약이다, 정의다 라고 볼 수 있고, 놀랍게도 이게 모든 딥러닝 알고리즘의 핵심 알고리즘. 그래서 딥러닝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놀랍게도 엄청나게 간단한 알고리즘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역설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알고리즘이 쓰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런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는가? 사실은 이게 그냥 우리의 초이스라기보다 필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쓸 수밖에 없는 게. 그 이유는 넥스트 토픽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그레디언트를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근데 그레디언트 벡터는 뭐 공학수학에서 다 배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벡터는 자, 세타가 이런 n 플러스 1디멘전의 어떤 벡터라고 본다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정의는 이렇죠. 스칼라 각각의 스칼라 엘레멘트 세타1에 대한 미분, 세타2에 대한 미분, 마지막 세타 n의 n 플러스 1에 대한 미분. 뭐 이거 로우 벡터로 표현했지만 뭐 컬럼 벡터로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걸 구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레디언트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분들을 그냥 차곡차곡 벡터로 쌓아놓은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느 특정 벡터의 특정 성분을 하나 계산하는 식을 여기다 쓴 겁니다. 그 중에 j 번째 성분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의 j 번째 성분을 계산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식을 대입을 해서 sum of square error에 j 세타 j에 대해서 미분을 취해보면 여기서 좀 과정이 조금 있었네요. 여기 사실 m에 대한 서메이션이 있었어야 되는데 빼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m이 1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없고 뭐 중간에 서메이션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서 어쨌든 그냥 m이 1일 때 데이터 포인트가 딱 하나만 있을 때 미분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식으로 하면 되죠. 미분하고 요 두 개 항 중에 세타하고 관련되는 건 요것뿐이 없습니다. 요거에 대한 미분을 밖에다가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요 리그레션은 하이퍼플레인이죠. m 플러스 1디멘전 세타가 0부터 n디멘전이 되네요. 그러면 노테이션을 이렇게 써야겠네요. 세타 0부터 n 플러스 n까지. 자, 요게 h 세타니까 세타 j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 중에 딱 하나의 항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제로가 됩니다. 이거는 상수니까 무시되고 j번째에 해당하는 개수만 튀어나오죠. xj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는 즉 여기에 j 번째 컴포넌트는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식이 아주 재미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 그렸던 요 빨간 화살표 요 가로 안에 있는 놈이죠. 에러가 튀어나오고 에러에다가 앞에 그 항에 해당하는 인풋 엘레멘트가 곱해진다는 얘기죠. 그 j 번째 x 값이 인풋이 들어간다는 곱해진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취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취하면 이거 순서 뒤바뀌면서 이렇게 그리고 알파 곱해지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스칼라 형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레디언트의 j 번째 컴포넌트를 계산해 보면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죠. 사실 이 식이 더 일반적인 식입니다. 이 식을 여러분들이 외워두는 게 좋겠고 그걸 뭐 쉽게 표현한 거다 라는 얘기고, 원래 여기 서메이션이 있었으면 서메이션 계속 살아남아서 여기까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끼워놓고 싶으면 끼워넣어도 된다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띄워놓은 형태가 이런 모양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니까 별도의 설명 없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있을 때는 이제 이렇게 점차적으로 최소한 값을 찾아 나가는 거, 이런 SGD 알고리즘, LMS 알고리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을 때는 그것들을 이제 두 번째 항들을 다 더한 겁니다. 각각의 i에 대해서 n번만큼 다 더한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한 번씩 업데이트하는 이런 방법을, 이 방법이 굉장히 노이즈가 많다고 그래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한다. 아까 얘기했던 SGD 방법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전체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대해서 한번 다 서메이션을 하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서메이션 하나 평균을 내나 동일하다 그랬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평균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항은. 왜? 여기에 n분의 1을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케일링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왜냐면 여기에 n분의 1 넣고 알파에다가 m을 곱해주면, 그리고 m 알파를 새로운 알파라고, 어차피 알파는 unknown이니까, unknown constant니까 뭐 상관없죠? 스케일링을 해도. 그러면은 평균으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취해서, 그러니까 기울기의 평균을 취한 것으로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이런 과정을 배치 그레디언트라고 한다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제 용어를 또 하나 정의하고 가면, 용어가 뭐냐면은 어떤 트레이닝 데이터 전체를 머신러닝에서는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배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뭐 컴퓨터공학에서 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용어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그래서 배치라는,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배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재미난 그림이 있죠. 이제 아까 나왔던 그림입니다. 자, 이런 방법을 SGD를 써서 이런 데이터 포인트, 어떤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이런 것에 SGD 방법을 써서 계속 찾아 나가면, 요거는 이제 직선인 경우니까 아까 인풋이 원디멘저널한 케이스입니다. 직선을 찾는데 그 적절한 파라메타 세타 제로, 세타 원, 그러니까 세타 제로는 절편이 되는 거고 세타 원이 기울기가 되는 거죠. 세타 제로, 세타 원을 찾으면 이런 직선을 그으면 놀랍게도, 뭐 당연하게도 또는 놀랍게도 저 포인트 클라우드를 관통하는 가장 근접한 직선이 찾아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SGD 과정을 이제 약간
자, 요거는 2디멘저널한 케이스에서 본 거고, 아까 그 부동산 두 번째 예시처럼 인풋이 2디멘저널한 케이스다. 2디멘전이면 이제 요 상황이죠, 요 상황. 그리고 여기서 이제 펑션, 코스트 펑션을 그리면 이런 항아리 모양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항아리 모양을 그리기가 스크린에 그리기가 어려우니까 등고선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등고선이 빨간색이 높은 거고 파란색이 낮은 거니까 이렇게 깊숙이 파져져 있는 항아리에 제일 밑둥을 찾아내는 게 SGD 알고리즘의 목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 점을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요 점에 해당하는 세타 0, 세타 1을 찾으면 문제는 끝이란 얘기죠. 그러고 보니까 이게 2디멘전한 문제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하고 같은 문제네요. sorry. 그러니까 인풋이 1디멘전이면 세타 0, 세타 1 2디멘전이니까 예, 같은 문제입니다. 자, 인풋이 1디멘전인 케이스죠. 그래서 임의의 세타 0에서 출발해서 SGD를 적용하면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여서 결국은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하적으로도 SGD가 또는 직관적으로도 SGD가 제대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또 추가로 설명할 내용들이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